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가져온 이야기는 말이요. 뚝 떨어진 감보다 더 운수 좋은 그야말로 길에서 복을 주운 사연이랍니다. 아이고, 홀어머니가 칠삭둥이만도 못한 아들놈. 장가 보낼 걱정에 밤잠을 설치다가 글쎄 산속에서 기억 잃은 처자 하나를 주워와 며느리를 삼았다지 뭐요? 아이고, 저 노망난 할망구. 하고 온 동네가 수군거렸는데 그 주워온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니. 자, 그 기막힌 며느리의 정체와 대박난 아들 장가 보내기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손서방이라는 노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이 손서방이 어떤 총각이냐 하면 주인님들 참 사람은 좋은데 뭐랄까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 그런 양반이었지요. 힘은 황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장사였고 마음씨는 또 순박하기 짝이 없어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딱 거기까지였지요. 배운 것이 짧아 하는 것이라곤 나무하고 밭 가는 것뿐이요. 숙기는 또 어찌나 없는지 처녀들 그림자만 봐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줄행랑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30을 훌쩍 넘도록 장가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요. 동네 처녀들은 힘만 세면 뭐하나 곰처럼 미련한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는 숙맥이랑 어찌 평생을 사나 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홀어머니의 속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멍텅구리 같은 놈. 내가 저놈 짝 지어주는 꼴을 보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저래가지고 네 집 처자가 시집을 오려 하겠느냐. 어머니는 밭일 나가다가도 한숨, 밥을 짓다가도 한숨,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 그야말로 한숨이 입에 붙어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용하다는 중매쟁이를 찾아가 사정도 해보고 이웃 마을에 혼기찬 처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불이 나게 달려가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우리 아들이요, 힘이 장사라 굶어 죽을 일은 없고요. 마음이 비단결이라 색시속 썩일 일도 없을 겝니다.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산골짜기 노총각에게 선뜻 딸을 주겠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니 어머니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눈 감기 전에 과연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꼬. 그녀는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밤마다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아들 장가 보내기가 이리도 힘든 일이니 남의 일 같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나물이라도 케어 저녁 찬거리라도 마련할 요량으로 등에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고사리며 취나무를 뜯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허허, 욕심부리다 너무 깊이 들어왔나 보네. 이쯤 하고 내려가야겠다.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만치 계곡 옆 커다란 바위 아래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잉, 저게 뭐지? 흰 사슴이라도 잠을 자나? 어머니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곱게 생긴 젊은 처자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처자는 딱 봐도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비록 흙투성이가 되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그 재질이나 빛깔이 아주 귀한 비단이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옥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손가락은 또 얼마나 가늘고 희던지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귀한 집 아가씨임이 틀림없었지요. 아니, 이 험한 산골짜기에 어찌 이런 귀한 아가씨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처자의 이마에는
돌에 부딪힌 듯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정신을 잃은 듯 보였지요. 어머니는 급히 처자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희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밤새 짐승의 밥이 되거나 얼어 죽을 것이 뻔했지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내가 이 아가씨를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저리 귀한 집 아가씨 같은데 혹시 도둑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하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한 심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목숨이 먼저지 내 코가 석자라고 어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낡은 치마를 찢어 처자의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며 자신의 작은 몸으로 처자를 등에 업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낯선 처자를 구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험한 상기를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낑낑거리며 기억 잃은 처자를 등에 업고 간신히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자를 아들의 방 따뜻한 아랫목에 고이 눕히고는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하기 시작했지요. 맑은 샘물을 떠다 마른 입술을 적셔주고 얼마 없는 쌀을 푹 고와 미음을 쑤어 조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상처에는 약초를 찧어 발라주며 행여 덧날새라 밤새 곁을 지켰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처자는 마침내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처자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는 개냐?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긴 내 집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처녀는 낯선 천장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늙은 할머니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찌하여 이곳에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누구지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처녀의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녀의 그 슬프고도 막막한 눈빛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아주 기막히고도 대담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내 아들을 어여삐 여겨 내려주신 며느리감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험한 산골짜기에 저리 곱고 귀한 처자가 기억까지 잃은 채 나타났겠는가. 이것은 하늘의 계시다. 내 이 아이를 며느리로 삼아 내 아들 장가 보내는 평생 소원을 풀어야겠다. 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주 인자하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오, 불쌍한 내 아가. 어찌 기억을 다 잃었단 말이냐. 너는 바로 내 며느리, 내 아들의 정혼자란다. 며칠 전 나와 함께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쳐 일이 된 것이 아니냐. 아이고, 이 늙은이가 너를 잘못 데려가서 일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기억 잃은 처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정말 어머님의 며느리라고요? 그렇다마다 저기 저 듬직한 총각이 바로 내 서방이 될 손서방이란다. 어머니는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대담하고도 기막힌 결단으로 기억 잃은 처녀는 하루아침에 손서방의 새색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폭탄 같은 선언에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아들 손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나무를 하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어여쁜 처자가 자신을 보고 서방님이라 부를지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색싯감이라니요? 손서방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순박한 총각이었기에 눈앞에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세게 철썩 때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눈치 없는 놈아, 하늘이 내려주신 복을 네 발로 걷어찰 셈이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어머니는 일사천리로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번듯한 혼례식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이웃 몇 사람만 불러놓고 조촐하게 상을 차려놓고는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요, 내 아들의 아내다 하고 선포해버렸지요. 손서방은 얼떨떨한 상태로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지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난생 처음 보는 고운 색시와 맞절을 하고 한 방에 들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어여쁜 아내의 모습을 훔쳐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졌고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기억을 잃은 새색시, 아랑의 심정 또한 오죽 복잡했겠소이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남자와 혼례를 치르고 아내가 되었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지요. 하지만 그녀를 극진히 간호해주고 내 며느리라며 살갑게 대해주는 시어머니와 자신을 보고 얼굴만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순박해 보이는 남편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구나. 이분들을 믿고 따라보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어수룩하고 순박한 신랑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억 잃은 신부의 기묘하고도 어색한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손서방네가 갑자기 혼례를 올렸다는 소문은 그 작은 산골 마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뜩이나 말없는 동네에 이보다 더 큰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었겠소이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서방네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새색시 얼굴 구경하기에 바빴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가 산속에서 주워온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귀인지도 모르는 기억 잃은 처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온 동네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손서방네 할망구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보네.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이라지만 어찌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인가. 산속에서 주워왔다니 필시 무슨 험한 꼴을 당했거나 아니면 도망친 관노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 홀리는 여우 같은 년일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손서방네 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동네 아낙들의 입방아는 더욱 심했지요. 그들은 손서방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저기 주워온 며느리 행차하시네. 손서방은 좋겠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늘에서 색시가 뚝 떨어졌으니 멸흑 낄낄거렸습니다. 새색시 아랑은 그런 사람들의 모진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누가 될까 싶어 밖에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손서방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너무나 곱고 착한데 사람들이 아내를 주워온 며느리라며 흉보는 것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숫기 없는 그가 나서서 사람들과 싸울 용기는 없었지요. 그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밭에서 돌아오면 들꽃을 꺾거나 아내 방에 꽂아주거나 맛있는 산딸기를 따다 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사람들의 비웃음에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흥!
너희들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다. 두고 보아라. 너희들이 다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니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된 짓을 한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손서방네 가족은 온 동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위태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시어머니의 큰 소리처럼 아랑은 정말 복덩이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새색시 아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결코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어도 그녀의 몸에는 아주 귀한 신분으로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걸음걸이는 사뿐사뿐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했고 말씨는 나긋나긋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심지어는 문을 열고 닫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절제된 예의와 범절이 배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무식한 자신이 봐도 며느리의 행동거지가 웬만한 양반과 규수 저리 가라 할 정도라는 것을 느끼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어쩌면 정말 높은 집안의 아가씨였을지도 몰라. 아랑의 비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놀라운 재주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지요. 손서방네 집 텃밭은 워낙 척박해서 푸성귀 몇 폭이 겨우 자라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랑이 그 밭을 돌보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들꽃, 씨앗들을 밭에 뿌리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밭에서 온갖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순식간에 눈부신 화원으로 변했고 그 꽃향기는 온 마을을 향기롭게 만들었지요. 또 어떤 날은 손서방이 무심코 수치로 벽에 낙서하는 것을 보고는 아랑이 그 숯을 받아들고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어찌나 생생하고 뛰어난지 마치 살아있는 학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고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서방과 시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는 넋을 잃고 말았지요. 낡은 옷을 수선하는 솜씨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가 바늘을 몇 번 놀리면 해지고 구멍 난 헌옷이 마치 새로 지은 비단옷처럼 곱고 아름답게 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얼굴값도 못하는 게 별짓을 다 하네 하고 비웃었지만 아랑의 놀라운 재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점차 그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집 며느리 그림 솜씨 좀 보소. 저 꽃밭은 또 어찌 저리 아름답게 가꾸었을꼬? 혹시 정말 선녀라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며 감탄과 함께 경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우리 아랑 아씨 정말 대단하지 않소? 기억은 잃었어도 몸에 밴 재주와 기품은 숨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슬슬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다시 보게 되는구먼요. 새색시 아랑은 남편 손서방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순박하고 우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무지우즈함과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함이 늘 안타깝고 마음에 걸렸지요. 우리 서방님은 마음이 저리 곧고 힘도 장사인데 그를 몰라 평생 나무꾼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다. 만약 그를 배우신다면 분명 크게 될 인물인데. 그래서 어느 날 아랑은 바티를 마치고 돌아와 고단하게 앉아있는 손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부인? 손서방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니 서방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인품과 굳건한 기상을 지니셨습니다. 그저 힘만 쓰시는 나무꾼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글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손서방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부인. 당치도 않은 소리 마시오. 나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감히 글을 배운단 말이오?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놈인데. 게다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람. 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법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총명하시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아랑의 그 진심, 어린 눈빛과 흔들림 없는 믿음에 손서방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저리 나를 믿어주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긴 것이지요. 알겠소, 부인.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소. 그날부터 아랑의 아주 특별한 글공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꺾어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천자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아랑의 낭랑한 목소리가 초가집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손서방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아내의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아랑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한 손서방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갔습니다. 그는 본래 성품이 우직하고 성실했던 터라 한번 마음먹은 일에는 무섭게 집중하는 끈기가 있었지요. 그는 낮에는 바티를 하고 밤에는 아내가 밝혀주는 등잔불 밑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 제 이름 석자 쓰기도 힘들어했지만 아내의 다정한 가르침과 칭찬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학문이 늘었습니다. 천자문을 떼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학을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려운 경서까지 막힘없이 읽고 그 뜻을 토론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글을 깨우치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무와 흙 그리고 밥벌이만 생각하던 단순한 나무꾼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내가 되어갔지요. 말수도 늘었고 그 말에는 깊이와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멍텅구리 같던 아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밥상머리에서도 그저 밥만 푹푹 퍼먹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시를 논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니 이게 정말 자기 아들이 맞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였지요. 우직하기만 했던 아들의 어깨는 더욱 듬직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오롯이 며느리 아랑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덩이려니 운이 좋았으려니 생각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 아이는 단순히 재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내가 정말 귀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주워온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친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지지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의 현처가 세상에 또 없다니까. 그렇게 손서방네 집은 아랑이라는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가난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화목과 지혜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서방네 집안이 날로 번창하고 멍텅구리 같던 손서방마저 현명한 사내로 변모해 가자. 이 모습을 아주 아니꼽게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욕심, 많은 지주고 영감이었습니다. 이 고 영감이라는 자가 어떤 위인이냐 하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심어진 콩 한쪽도 제 것이라 우기는 아주 욕심 많고 신보가 고약한 영감탱이였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손서방 내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밭되기마저 헐값에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손서방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병환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고 영감에게 땅 문서를 잡히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빚은 진작에 다 갚았지만 교활한 고 영감은 아직 이자가 남았다는 둥, 계약서가 그러하다는 둥 핑계를 대며 땅 문서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지요. 그는 손서방이 무식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그를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서방 내에 복덩이 며느리가 굴러 들어오고 집안이 일어서기 시작하자 고 영감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지요. 저것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전에 어서 땅을 빼앗아야겠다. 어느 날 고 영감은 묵혀두었던 낡은 빈 문서를 들고 하수인 며칠 데리고 손서방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손서방, 네 아비가 진 빚을 아직도 다 갚지 않았으니 약조대로 이 땅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고 영감은 다짜고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서방과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횡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지요. 영감님, 그 빚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지 않았사옵니까? 손서방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고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여기 빚 문서에 버젓이 글이 쓰여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냐. 무식한 놈이라 글도 못 읽는 개로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거라. 고 영감의 하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서방과 어머니는 이제 정말 꼼짝없이 평생 살아온 집과 땅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손서방과 어머니가 고 영감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새색시 아랑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지요. 오히려 아주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고 영감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영감님. 아랑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영감은 웬 계집이 나서서 자신을 막아서는가 싶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내년이 무엇인데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드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소인은 이 집의 며느리로서 부당한 일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랑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고 영감에게 다가가 그가 들고 있던 빚 문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고 영감은 니까짓게 글이라도 읽을 줄 아느냐. 며 비웃었지만 아랑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빚 문서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아랑은 그 낡은 빚 문서를 받아들고는 아주 꼼꼼하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깨우친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게 법률과 셈법까지 배웠다는 것을 고 영감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잠시 후 아랑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감님, 그녀가 고 영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문서이옵니다. 뭐시? 그게 무슨 소리냐? 첫째, 아랑이 손가락을 하나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은 나라에서 정한 법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부당하고 과도한 이자이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옵니다. 둘째, 저희 아버님께서 이미 원금을 모두 갚으셨다는 증인이 마을에 여럿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 말미에 아주 작게 쓰인 이 조항입니다. 아랑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빚을 다 갚지 못할 시 남은 빚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고 땅을 넘긴다. 허나 이 조항은 아버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후에 영감님께서 몰래 추가로 적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님의 도장 자국 위에 글씨가 희미하게 겹쳐 있는 것이 그 증좌이옵니다. 아랑은 고 영감이 저지른 문서 위조와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아주 논리정연하게 밝혀냈습니다. 고 영감은 자신의 모든 속임수가 탈로 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영감님, 아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서를 거두고 조용히 물러가시지요. 만약 계속 횡포를 부리신다면
저는 당장 이 문서를 가지고 관하로 가 영감님의 모든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통쾌하지 않소이까. 우리 아랑아씨, 글 공부한 보람이 있구먼요. 저 교활한고 영감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요. 고 영감을 보기 좋게 물리친 후 아랑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주워온 며느리라 흉보지 않고 하늘이 내린 현명한 며느리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강물은 말라붙어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아랑은 아주 이상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을 뒷산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온통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에 뒷산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안 돼. 아랑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랑은 당장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어서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결에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오늘 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뒷산이 무너져 우리 마을이 몽땅 흙더미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뒷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랑은 아주 다급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손서방은 그녀의 말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맑고 쨍쨍한 날에 갑자기 폭우와 산사태라니? 이게 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아가, 네가 굳은 꿈을 꾸었나 보구나. 너무 걱정 말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이 날 것입니다. 아랑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과연 손서방과 시어머니는 아랑의 이 황당무계해 보이는 예언을 믿어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마을 전체의 운명이 이제 아랑의 예지몽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서방은 아랑의 그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모습에 결국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지 않은가.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 사람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랑의 예언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서 뒷산 근처에 사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가축들도 옮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허허, 손서방네 며느리가 이제는 하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이렇게 쨍쨍한 날에 무슨 폭우람?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계집이 정말 요물은 요물인가 봐. 괜히 사람들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랑의 말을 비웃거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평소 손서방네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은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두자며 그들의 말에 따라 가축들을 미리 옮기거나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두었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정말로 하늘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밤새 그치지 않았고 결국 다음 날 새벽
아랑의 예언대로 뒷산에 약한 집안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가 뒷산 근처의 집들을 덮쳐버렸지요. 다행히 아랑의 말을 믿고 미리 대피했던 손서방네와 몇몇 이웃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랑의 경고를 무시했던 다른 집들은 집이 부서지거나 가축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답니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랑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들은 모두 손서방네 집으로 달려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아랑에게 용서를 빌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랑 아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씨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씨 덕분에 저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아랑은 마을 전체를 구한 영웅이자 하늘의 뜻을 내다보는 신비한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주워 온 며느리라 흉보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지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아랑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아랑을 발견한 곳에서 찾은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아랑의 것이 아닐까 하여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비단 향주머니 하나를 아랑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아랑은 무심코 그 향주머니를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아주 맑고도 익숙한 향기에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악!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 향기는 바로 아주 귀한 백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궁궐의 모습,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정원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주 위엄 있고 인자한 얼굴의 어떤 어른이 자신을 보고 내 딸 아랑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 기억의 파편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져서 아랑은 그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혼란과 함께 자신이 결코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지요.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나는 저런 화려한 곳에 있었던 걸까? 저 향기는 왜 이리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걸까? 그날 이후로 아랑은 밤마다 단편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높은 누각에서 검은 고를 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꿈의 마지막은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는 끔찍한 장면으로 끝났지요. 아랑은 되찾은 기억의 파편들 때문에 더욱더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그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지요. 아랑이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손서방네 집안이 날로 번창해 가자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욕심쟁이 지주고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빈 문서를 이용해 손서방네 땅을 빼앗으려다 아랑에게 망신만 당한 뒤로 앙심을 품고 복수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특히 아랑이 산사태를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 영감은 옳거니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저 계집은 필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물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것을 빌미로 전연을 올가매고 손서방네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야겠다. 고 영감은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 사람들을 풀어 아랑에 대한 흉흉한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글쎄, 손서방네 며느리가 실은 천년 묵은 여우라더라. 그래서 둔갑술을 부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지. 아니야, 구렁이가 변한 뱀신이라던데. 그래서 마을의 가뭄과 산사태 같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저 계집 때문에 마을의 전기가 흐려져서 앞으로 더 큰 불행이 닥칠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지만 고 영감이 돈으로 매수한 몇몇 사람들이 바람을 잡고 또 가뜩이나 산사태 때문에 불안해진 민심이 겹쳐지면서 소문은 점점 더 그럴듯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랑에 대한 존경심 대신 두려움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침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고 영감은 관아의 부패한 관리에게 큰 뇌물을 바치고 아랑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또 저 손서방네의 며느리 아랑이라는 계집은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이옵니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사오니 부디 저 요물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 영감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며 아랑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또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당장 포졸들을 보내 아랑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지요. 아랑이라는 요물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뇌물을 받은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험악한 인상의 포졸들이 밧줄과 몽둥이를 들고 손서방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아랑을 잡아가려 했지요. 내 인연, 요망한 술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킨 죄를 네가 알렸다. 얌전히 포승줄을 받거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랑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에서 나무를 하던 손서방이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지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성난 호랑이처럼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습니다. 걔 누구냐? 감히 내 집에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는 놈들이. 포졸들은 웬 나무꾼이 나서서 자신들을 막아서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지금 누군 줄 알고 막아서느냐? 우리는 나라의 명을 받드는 포졸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손서방은 더 이상 예전에 어수룩하고 숙기 없던 그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아랑을 만나 글을 배우고 지혜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용기를 배운 진정한 사내 대장부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명이라 하였느냐? 손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이 마을을 재앙에서 구한 은인이다. 그런데 무슨 죄를 물어 내 아내를 잡아가려 하는 것이냐? 너희야말로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는 악당들이 아니더냐? 손서방은 아내에게 배운 논리로 포졸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기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식한 나무꾼인 줄만 알았는데 저리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드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지요. 시끄럽다. 어쨌든 사또의 명이시다. 길을 비켜라 하며 억지로 아랑을 잡으려 하자 손서방은 들고 있던 도끼로 땅바닥을 쾅 하고 내리찍으며 포효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려거든 먼저 이 도끼로 내 목을 베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아내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아이고 정말 멋지지 않소이까.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건 저 모습. 손서방의 그 용맹한 기세에 포졸들마저 감히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손서방이 도끼를 들고 포졸들과 팽팽하게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마패를 든 어사 일행이 바람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하늘이 도왔구먼요. 마침 나라의 부패를 감찰하러 온 암행어사가 이 마을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손서방네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보고는 즉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영감과 부패한 사또는 자신들의 죄가 탈로 날까 두려워 아랑을 어떻게든 요물로 몰아가려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상황이 아랑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던 바로 그 순간 암행어사의 눈에 아랑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비단 향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향주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향주머니는. 암행어사는 급히 아랑에게 다가가 향주머니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공주마마, 어찌하여 이곳에 살아계셨사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알고 보니 이 암행어사는 과거 궁궐에서 아랑을 모셨던 충직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주머니는 바로 몇 해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실종되었던 공주 아랑만이 가지고 있던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던 것이지요. 암행어사의 외침과 함께 그동안 닫혀있던 아랑의 모든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이 나라의 잃어버린 공주였으며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기억을 잃고 산속에 버려졌다는 끔찍한 과거를 모두 기억해 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고 영감과 사또는 공주를 음해하려 한 대역죄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모셔온 새색시가 바로 나라의 공주마마였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서방과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엎드렸지만 아랑, 아니, 공주 아랑은 그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저를 구해준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저에게는 두 분이 여전히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아이고, 산속에서 주워온 거지 처녀가 실은 나라의 공주 마마였다니. 이제 모든 악행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했으니 우리 공주 마마와 손서방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잃어버렸던 공주 마마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즉시 한양의 궁궐에 전해졌고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당장 공주를 궁으로 모셔오도록 어명을 내렸지요. 동시에 공주를 음해하고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욕심 많은 지주고 영감과 그와 결탁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부패한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나라의 국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벌, 즉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그동안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특히 서방네 가족은 공주를 구하고 지극정성으로 보필한 그 큰 공을 인정받아 임금님으로부터 아주 큰 상과 함께 기름진 땅과 큰 집을 하사받게 되었지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나무꾼 집안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잣집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악덕 지주와 탐관오리가 사라지니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공주마마 덕분에 마을 전체가 큰 상을 받게 되었으니 겹경사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공주 아랑과 손서방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 몇 번이고 용서를 빌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악인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으며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공주 마마와 손서방의 관계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뿐이구먼요.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공주 아랑을 모시기 위한 화려한 가마와 행렬이 그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랑은 이제 더 이상 남루한 시골 안악이 아닌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한 고귀한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지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손서방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랑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랑은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손서방과 시어머니는 차마 공주마마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눈물을 삼키며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아랑은 화려한 감에 올라 정들었던 산골 마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양의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에서의 삶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옷, 맛있는 음식, 수많은 시녀들의 시중.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랑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은 그리움과 허전함에 잠겨갔지요. 그녀의 눈에는 궁궐의 화려한 단청보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작은 들꽃밭이 더 아름다웠고, 임금님 수라상에 진수성찬보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더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던 그 순박한 남편, 손서방의 얼굴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랑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 차갑고 격식뿐인 궁궐이 아니라 비록 누추했지만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쳤던 그 작은 초가집에 있었다는 것을. 결국 아랑은 임금님을 찾아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인은 더 이상 궁궐의 공주로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부디 소인이 사랑하는 지아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우리 공주 마마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구먼요. 궁궐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다니. 과연 임금님께서는 이 애틋한 딸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딸 아랑 공주의 그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청원에 임금님께서는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딸을 다시 저 험한 산골짜기 촌부의 아내로 보낸다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차마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눈에서 진정한 행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기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아주 파격적이고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좋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허나 너를 그저 시골 안악으로만 살게 할 수는 없다. 임금님께서는 즉시 손서방과 그 어머니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전 회의를 열어 모든 대신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셨지요. 과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손서방을 정식으로 공주의 남편, 즉 부마로 삼겠노라. 아이고,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전 회의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찌 감히 천한 나무꾼을 부마로 삼으신단 말씀이시옵니까? 국법이 어지러워질 것이옵니다. 대신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했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시끄럽다. 신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손서방은 비록 배움이 짧고 가난했으나 그 인품이 우직하고 선량하며 목숨을 걸고 공주를 지켜낸 용기를 지녔다. 또한 공주의 지혜로운 내조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발전시킬 줄 아는 그릇을 가졌다. 이런 자야말로 진정 내 딸의 배필이자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임금님께서는 반대하는 대신들을 물리치고 손서방에게 나라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어 글과 학문, 그리고 제왕의 도를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정식으로 조정에 출사하도록 하셨지요. 그렇게 천한 나무꾼이었던 손서방은 하루아침에 임금의 사위, 즉 부마가 되어 공주 아랑과 정식으로 다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온 나라의 공인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부마가 된 손서방은 아내 아랑 공주의 지혜로운 내조와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본래 심성이 곧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었던 터라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지요. 특히 그는 자신이 나무꾼 시절 겪었던 가난과 서러움을 잊지 않고 힘없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내 아랑 공주 역시 부마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굶주리는 백성을 위한 구휼 정책을 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여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어진 다스림에 온 나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두 사람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손 서방의 늙은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며느리인 공주마마 덕분에 그리고 부마가 된 아들 덕분에 남은 평생을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옛날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산속에서 우리 며느리를 줍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누 하며 웃음 짓곤 했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주워온 며느리 덕에 팔자 고친 손서방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복과 행운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닌 사람의 착한 마음과 소중한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는 깊은 교훈을 얻었지요. 또한 아무리 미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산속에서 주워온 우리 며느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듣는 사람 마음까지 훈훈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길 가다가 복덩이 같은 인연 하나 주우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심은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